윤, 비서, 네가 어떻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여자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진태석은 손에 쥔 USB를 만지작거리며 잔인하게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믿었던 그 도끼, 20년 전부터 내가 자네 감시하라고 심어둔 내 사람이었어. 자네가 뭘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딴맘을 먹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단 말일세. 진태석의 눈빛이 먹잇감을 포획한 맹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아내를 향해 조소를 날렸습니다. 내 그림자 밑에서 안주하다가 목덜미를 물린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자네야. 하네라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윤 비서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그림자라 믿었던 사람, 자신의 모든 치부를 공유했던 유일한 신복. 하지만 윤 비서는 그저 낯선 타인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하네라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저는 힘 있는 주인을 섬길 뿐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 믿었던 순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여자의 비명,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진실이라는 파도 앞에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가짜와 진짜, 욕망과 파멸이 뒤엉킨 잔혹한 복수극. 친밀한 리플리,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건행. 화려한 조명이 건양 갤러리의 로비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린 갤러리. 그곳은 예술을 논하는 성전이 아니라 진태석 회장의 검은 돈이 세탁되는 거대한 세탁기였습니다. 차정원은 갤러리 관장실의 가죽 의자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주하늘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정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 씨, 정말 괜찮겠어요? 진태석 회장이 순순히 이 자리를 내줬을 리가 없어요. 분명 함정일 겁니다. 정원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하늘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와야죠.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내 손으로 반드시 그 죄를 묻기 전까진 나가지 않을 거예요. 하늘 씨, 준비됐죠? 두 사람은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갤러리의 지하 수장고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끼기소 소리를 내며 열리자 수백억 원을 호가한다는 명화들이 잠들어 있는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정원은 하얀 장갑을 끼고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큐레이터들도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는 17세기 풍경화였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상해. 하늘씨, 여기 붓터치를 좀 봐요. 하늘이 휴대폰 조명을 비추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 작가는 덧칠을 할 때 유화 물감을 두껍게 쓰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매끄러워요. 마치 정교하게 인쇄된 것처럼.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의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캔버스 천의 낡은 정도, 나무 프레임의 상태, 모든 것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짜예요. 위작이라고요. 여기 있는 그림들, 장부에 적힌 진품이 아니에요. 하늘은 경악하며 주변의 다른 그림들을 살폈습니다. 하나, 둘, 셋. 수장고를 채우고 있는 그 고귀한 예술품들은 대부분 껍데기만 화려한 가짜들이었습니다. 하늘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진품은 다 빼돌리고 가짜를 채워 넣은 거였군요. 그 차액이 전부 진태석 회장의 비자금으로 흘러간 거였어. 맞아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진태석의 목을 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정원의 눈이 희망으로 빛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장고 문틈 사이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네라의 그림자이자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던 윤 비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윤 비서가 향한 곳은 하네라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상구 계단 구석에 몸을 숨긴 채 떨리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하네라가 아닌 진태석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윤입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차정원 관장이 수장고 위작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장부를 확보하려고 금고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진태석의 낮은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도 뻔뻔하게 풀려난 그 악마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로 무덤을 파러 들어갔군. 멍청한 것들. 그래, 쥐새끼가 치즈를 물었으니 덫을 놓아야지. 지시하신 대로 횡령 서류는 관장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차정원이 비자금 장부에 손을 대는 순간 경보가 울리게 해둘까요? 아니, 좀 더 극적인 게 좋겠어. 내일 아침 경찰들이 들이닥치게 해. 감히 갤러리 미술품을 빼돌려 위작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 돈을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말이야. 갤러리 관장이 된 지 하루 만에 횡령범이 되는 꼴이라니 아주 볼만하겠어. 윤 비서는 붉게 칠한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네라 부회장님께는 차정원이 뭔가 낌새를 챈 것 같다고만 보고하겠습니다. 부회장님은 제가 회장님 사람인 걸 꿈에도 모르시니까요. 전화를 끄는 윤 비서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온화한 표정의 비서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뒤로 아무것도 모른 채 증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차정원과 주하늘의 모습이 CCTV 화면 속에 위태롭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간 그곳엔 더 교활하고 잔혹한 덫이 입을 벌린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맹독을 품은 채 말입니다. 하네라 부회장의 집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기묘한 희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윤 비서가 건넨 검은색 USB를 마치 보석이라도 되는 양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차정원의 휴대폰에서 복구해낸 진태석이 차기범을 살해하려 했던 그날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네라는 승리에 도취된 목소리로 창밖의 건양그룹 본사 건물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태석, 드디어 잡았어. 네가 20년 동안 날 사육했다고? 아니, 사육당한 건 너야. 내 그림자 밑에서 안주하다가 목덜미를 물리는 꼴이라니. 기대해. 내일 이사회는 내 장례식이 될 테니까. 그녀는 곁에 서 있는 윤 비서에게 신뢰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의 손발이 되어준 그림자보다 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윤 비서, 정말 수고했어. 이 일이 끝나면 자네에게도 섭섭지 않게 보상할 거야. 이 USB 내 개인 금고에 넣어둬. 내일 아침 이사회장에 갈 때 자네가 직접 챙겨서 오도록 해. 윤 비서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부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네라가 집무실을 나가자마자 윤 비서의 얼굴에서 온화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금고 문을 열고 하네라가 준 진짜 USB를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겉모양만 똑같은 빈 USB를 금고 한가운데에 올려놓았습니다. 윤 비서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스쳤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 그건 회장님의 품속이겠죠. 죄송해서 어쩌나, 부회장님. 줄을 잘못 서셨어요. 다음 날 아침. 건양그룹 대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이사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하네라는 당당하게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윤 비서가 건넨 USB가 꽂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태석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하네라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침부터 이사회를 소집하다니 부회장이 아주 부지런하군. 그래, 내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나? 무슨 근거로? 하네라는 진태석의 뻔뻔함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거요? 여기, 당신의 추악한 목소리가 담긴 증거가 있습니다. 차기범 씨를 죽이려 했던 그날, 당신이 했던 말들, 이사님들, 지금부터 들려드릴 녹취 파일을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회장님의 실체입니다. 하네라의 손가락이 거침없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조차 없는 완벽한 정적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네라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윤비서. 윤비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파일 확인 안 했어?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지만 윤비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진태석 회장의 뒤쪽으로 걸어가 섰습니다. 하네라가 숨을 헐떡이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진태석이 낮게 서석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회의실이 떠나갈 듯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 하네라, 자네 정말 순진하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지? 진태석은 윤비서에게 손을 뻗었고 윤비서는 안주머니에서 진짜 USB를 꺼내 진태석의 손바닥 위에 공손히 올려놓았습니다. 하네라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윤, 비서, 네가 어떻게? 진태석이 USB를 만지작거리며 잔인하게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믿었던 그 도끼, 20년 전부터 내가 자네 감시하라고 심어둔 내 사람이었어. 자네가 뭘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딴맘을 먹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단 말일세. 내 그림자 밑에서 안주하다가 목덜미를 물린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자네야. 하네라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윤비서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윤비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하네라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저는 힘있는 주인을 섬길 뿐입니다. 이사들의 비웃음과 진태석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하네라의 귓가에서 이명처럼 윙윙거렸습니다. 그녀는 텅 빈 스크린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야망의 탑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비명 같은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진태석, 윤정희,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 처절한 외침조차 진태석의 승리를 알리는 축포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하네라의 처절한 비명이 건양그룹 대회의실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진 후 차정원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은 생모 하네라가 아니라 진태석 회장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윤비서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진태석이 윤비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갈 때 윤비서의 입가에 스친 미미한 조소. 차정원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갤러리에서의 함정, 하네라의 몰락. 모든 것은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윤비서, 당신이 진태석의 눈과 귀였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정원은 주먹을 꽉 쥐며 감정을 삼켰습니다. 지금 윤비서를 추궁해봤자 진태석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습니다. 놈을 잡으려면 놈이 가장 믿는 무기, 바로 저 스파이를 역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정원은 갤러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하늘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메모장에 글을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윤비서가 스파이예요. 지금부터 내 말에 맞춰줘요. 진태석을 낚을 미끼를 던질 거예요. 하늘의 눈동자가 잠시 커졌지만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갤러리 관장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문을 열어둔 채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윤비서가 탕비실에서 차를 준비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차정원은 짐짓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문 밖에서 충분히 들릴 만큼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씨, 어떡하죠? 아까 아빠 면회를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하늘이 정원의 의도를 알아채고 다급하게 되물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라니요? 차기범 아버님이 대체 뭐라고 하셨는데요? 윤비서의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정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결정적인 대사를 던졌습니다. 25년 전 주상철 아저씨를 죽인 그 흉기 말이에요. 경찰이 못 찾았던 그 피 묻은 흉기. 아빠가 그걸 숨겨뒀대요. 네? 그게 정말입니까? 그 흉기만 있으면 진범을 잡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에 있답니까? 정원은 주위를 살피는 척하며 목소리를 한 톤 낮추었지만 문 밖의 윤비서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속삭임이었습니다. 공난숙 회장의 양평 별장, 그곳 지하 와인 창고 벽난로 뒤에 비밀 공간이 있대요. 아빠가 진태석 회장에게 누명을 쓰기 직전에 혹시 몰라 거기에 숨겨뒀다고 했어요. 거기에 진태석의 지문과 피해자의 피가 그대로 묻어있는 둔기가 있다고요. 문 밖에서 쟁반위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원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마지막 떼끼를 박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가서 그걸 찾아야 해요. 경찰에 넘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안전해요. 오늘 자정 아무도 모르게 거기로 가요. 윤비서는 차를 내오는 척 들어와서도 떨리는 손끝을 감추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관장실을 나가자마자 정원과 하늘은 서로를 마주보며 비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한편 진태석 회장의 집무실. 윤 비서의 보고를 받은 진태석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지만 그의 귀에는 오직 피 묻은 흉기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25년 전 흉기. 차기범이 독한 놈이. 그걸 아직까지. 그는 불안에 떨며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공소시효는 끝났다고 믿었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실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만약 그 흉기에서 자신의 DNA가 나온다면 건양그룹은 물론 자신의 인생도 끝장이었습니다. 윤비서. 당장 사람을 보내. 아니야. 안 돼. 진태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의심과 편집증이 도진. 그는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혜라도, 윤비서도, 심지어 자신의 아들조차도 그건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태워 없애야만 해. 밤 11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를 뚫고 은밀하게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운전석에는 모자를 눌러 쓴 진태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트렁크에는 벽을 부술, 거대한 망치와 증거를 태워버릴 인화 물질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공난숙의 별장.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차정원이 파놓은 거대한 덫. 바로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비추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진태석은 악셀을 깊게 밟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양평의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검은 그림자가 공난숙의 별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과 광기에 번들거리는 눈동자만이 그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별장 지하 와인 창고의 문을 부수듯 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벽난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트렁크에서 꺼내온 거대한 해머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야, 여기에 그 흉기가 있어. 그것만 없애면 나는 영원히 안전해.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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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을 깨는 굉음과 함께 벽난로 뒤쪽의 벽돌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돌가루가 뿌옇게 날리는 와중에도 진태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의 악몽을 지우기 위해, 자신의 살인을 덮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망치질을 해댔습니다. 드디어 벽 안쪽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진태석은 희열에 찬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피 묻은 흉기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조롱하듯 놓여있는 장난감 뿅망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차정원의 글씨가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물찾기는 재미있으셨나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진태석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바박. 지하 창고를 대낮처럼 밝히는 수십 개의 조명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눈부신 빛에 진태석이 팔로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지하실에는 차정원과 주하늘,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과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들은 마치 총구처럼 일제히 진태석의 일그러진 얼굴을 겨누고 있었고 그 옆 모니터에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한 라이브 방송 채팅창이 폭포수처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박! 건양 회장이 살인 증거 없애려고 직접 망치질? 소름 돋는다. 저게 재벌 회장의 민낯이라니. 살인자 진태석 구속해라. 차정원이 또각또각 발소리를 내며 진태석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진태석 씨. 당신이 그토록 찾던 흉기는 애초에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제 발로 여기까지 와서 벽을 부순 그 행동 자체가 바로 당신이 범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진태석은 덜덜 떨며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함정이야. 이건 함정이라고. 네가 꾸민 짓이야. 맞아요. 함정이죠. 하지만 20년 전 우리 아빠한테 누명을 씌운 당신의 함정에 비하면 너무 신사적이지 않나요? 당신은 지금 특수주거 침입, 재물손괴, 그리고 살인사건 증거 인멸 시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겁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진태석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버둥 치는 진태석을 향해 차정원은 휴대폰 하나를 더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공범이 있죠. 그녀가 재생한 녹음 파일에서는 조금 전 진태석과 통화했던 윤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차정원을 횡령범으로 몰 증거는 다 심어뒀습니다. 흉기는 꼭 직접 처리하십시오. 생중계를 보고 있던 윤 비서 역시 자신의 집무실로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장면이 뉴스 속보로 뜨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카메라를 향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건양그룹 회장의 실체입니다. 25년 전 힘없는 가장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인 차정원 씨까지 죽이려 했던 악마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질질 끌려가는 진태석은 카메라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건양의 주인이야!
하네라 차정원,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회장님의 마지막은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끌려가는 진태석의 뒷모습을 보며 25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 이제 다 끝났어. 진태석 회장이 호송차에 실려가던 그 시각, 건양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주인이 사라진 회장석의 가죽 의자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진태석이 연행되는 뉴스 속보가 대형 스크린을 도배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국 이 자리는 내 것이었어. 진태석, 당신은 내 발판에 불과했지. 그녀는 자신이 승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을 감옥에 보낸 비운의 여인, 그러나 그룹을 구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강인한 지도자. 세상이 자신을 그렇게 칭송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열린 건양그룹 임시 주주총회 및 신임 회장 취임식.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한혜라는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직원, 기자들이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남편의 추악한 범죄에 대해 아내로서 그리고 부회장으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제 저는 그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건향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갈채가 쏟아지려던 찰나였습니다. 환부를 도려낸다고요?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썩은 환부인데 말이죠. 식장 뒤편의 문이 활짝 열리며 차가운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한혜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차정원,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한혜라가 단상 아래로 소리쳤지만 정원은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원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한혜라 씨,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진태석과 함께 25년 전 살인 사건을 은폐하고 그 대가로 부귀 영화를 누린 공범이죠. 정원은 서류를 기자들을 향해 뿌렸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한혜라가 진태석의 비자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차기범에게 누명을 씌우는 공작 자금을 댄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살인자 남편을 신고하기는커녕 그 약점을 쥐고 비자금을 관리하며 건양의 안주인 자리를 지켜온 게 바로 이 여자입니다. 당신은 아빠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 그 피 묻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저를 버렸어요. 장내는 경악과 비난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주주들이 야유를 퍼부었고 기자들은 앞다퉈 한혜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이야. 경호원,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한혜라는 마이크를 잡고 악을 썼지만 이미 경호원들은 검찰 수사관들에게 제지당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관이 단상 위로 올라와 한혜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혜라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범인 도피,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한혜라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녀의 정신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기어올랐던 야망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는 비명보다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연행되기를 거부하며 회장석 의자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내 자리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비켜. 이건 내 거야. 우아했던 재벌가 안주인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번진 화장, 그리고 광기에 차서 의자 다리를 붙잡고 질질 끌려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비극보다
추하고 비참했습니다. 단상 아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난숙 역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미 체포된 윤비서의 자백으로 25년 전 주상철을 죽인 진범이 공난숙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딸 주영채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연행되는 공난숙은 헤라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하네라, 혼자 죽진 않겠어. 네가 나한테 시킨 짓들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두 악녀의 몰락으로 취임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차정원은 텅 빈 단상 위에 홀로 서서 욕망에 잡아먹혀 파멸해버린 자신의 친어머니 하네라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리, 결국 감옥이라는 가장 좁은 방이 되겠네요.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낸 서글픈 해방감이었습니다. 모든 악몽이 휩쓸고 지나간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봄은 차정원에게, 아니 차수아라는 이름을 가슴에 묻고 차정원으로 살아가는 그녀에게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도심 외곽, 소박하지만 감각적인 간판이 걸린 정원 갤러리. 과거 진태석 회장의 비자금 세탁소였던 그 음습했던 공간은 이제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신진 작가들의 꿈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관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정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장님, 농땡이 치시는 거 아닙니까? 개관 1주년 파티 준비 다 됐는데요. 주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순간도 정원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늘 씨, 1년 전 그날 기억나요? 우리가 그 지옥 같은 별장으로 들어갔던 날. 어떻게 잊겠습니까? 목숨 걸고 들어갔었죠. 하지만 후회 안 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당신의 진짜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늘은 정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거짓도 숨겨야 할 비밀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단단한 신뢰와 사랑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갤러리 앞 작은 카페 테라스에는 또 다른 인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주영채와 진세훈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았던 과거의 빅토리아 주영채는 없었습니다. 질끈 묶은 머리에 수수한 청바지 차림의 그녀는 이제 동대문 원단 시장을 누비며 자신의 옷을 만드는 진짜 디자이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씁쓸하지만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영채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는 건양그룹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평소 꿈꿔왔던 작은 건축 사무소를 열어 속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채야,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보기 좋아. 오빠도 그래. 재벌2세 타이틀 때니까 이제야 좀 사람 냄새가 나네. 우리 엄마랑 회장님은 면회 다녀왔어? 아버지는 아직도 화병 때문에 알아 누워 계셔. 옥중에서도 왕노릇 하시려나 봐. 내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지셨더라. 영채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난 아직 용기가 안 나. 엄마를 용서하는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미워하는 것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더 이상 엄마의 인형도 가짜 차정원도 아니라서 난 그냥 주영채니까. 세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은 아니었지만 같은 상처를 공유한 친구로서 서로의 앞날을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갤러리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오프닝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원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거,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떨었던 그 손은
이제 없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은 한때 거짓이 진실을 덮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진심만이 머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대역, 누군가의 딸이 아닌 그저 차정원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원은 벽에 걸린 메인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정원이 직접 그린 어린 시절 아빠 차기범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하늘이 다가와 정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진짜 당신의 이야기를 그릴 시간이에요. 네,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살 거예요. 안녕, 리플리. 정원의 눈동자에 갤러리의 따뜻한 불빛이 별처럼 박혔습니다. 두 사람이 맞잡은 손 위로 거짓없는 진짜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